네, 안녕하십니까. 로14 집단소송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소동계획회사입니다. 예,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시더스 피해자분들로 정말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그 전화 대신에 이 영상을 보시라고. 한 분 한 분한테 설명드리기는 사실은 너무 물리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파악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그 영상을 또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할 거는 사실은 이제 시더스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형사고소만 해도 된다, 뭐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저희가 하는 솔루션만이 해답이라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상훈 회장이 본인의 뭐 양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한번 했었죠? 네, 법무법인 천고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그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회생 절차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생 절차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할 때 특별하게 해주는 절차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지금 유사수신 등 특경 사기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 범죄 행위의 수단이 된 회사라고 지금 형사적으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되면은 당연히 검사님이 요 법인에 대해서 유사수신 행위의 수단이 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명령을 한 다음에는 청산인이 선임돼서 청산인이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생 절차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당연하고, 그와 반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 법인 파산 절차로 바로 들어가야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개시 신청서도 열람을 해서 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회생도 많이 자문을 하니까 회생 절차의 신청서에 비해서는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저희가 열람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회생 절차로 가면은 뭐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뭐 신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서에 보면 아마 그 이 시스템 코리아에 돈을 넣고 지금까지 일부의 그 운용을 하시거나 뭐 수익을 얻으셨던 분도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셨는지는 전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았으면 절대 돈을 안 넣었을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열람한 그 내용 중에 의미 있을 만한 정보들로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청인의 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신청인은 회원들이 선수금을 납입하고, 지금 회원들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 돈을 넣고 나서 해피캐시, 쇼핑캐시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 현금 출금을 신청하면 20% 수수료, 또는 쇼핑캐시를 사용하면 10% 수수료로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캐시를 뭐 시더스몰, 직영점, 가맹점 통해서 사용하게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외적으로 뭐 블록체인, 뭐 스마트팜, 뭐 이거는 사실은 회사의 정확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그냥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그냥 허울에 불과하고, 회사는 돈 받은 걸 가지고 수수료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그 신청서에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준조합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다들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이신 분들이고, 이 이익을 지불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이 한마디로 돈을 낸 걸로 앞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한 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특별하게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나는 이 서비스 아니면 이 물건을 사는 조건으로 그냥 돈을 낼게 라고 하는 그 사업 모델이 없거든요. 그냥 새로운 조합원이 받은 그 돈이 일종의 매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서 자체로도 뭐 존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산 부채 현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 있어서 지금 궁금해하신 게 도대체 총 자산 얼마고 부채 얼마나 이게 궁금할 텐데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 지금까지 저희도 이 신청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공시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자료가 없었고 지금 이 신청서에 지금 2022년도 재무제표가 첨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재무제표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일부 캡처본을 띄워서 설명을 좀 드려 볼 텐데 일단 한계는 뭐냐면 23년도에도 재무제표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뭐 일부는 더 많은 분들이 예치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문제가 될 때 이때 가입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네. 대략 아실 텐데 네. 그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채무라든지 자산 증가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있다. 네. 그래도 감안을 하고 보셔도 지금 그 2022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 사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뭐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장부 그 계좌에 들어왔던 거는 다 정리했다고 보고 자산 총계는 지금 3,490억이 있고 부채는 5,516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1조가 아니라 5천억 정도가 그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늘어났을 거로 보이고 그러면은 자산이 부채는 5천억인데 자산이 3,400억 있으면은 자본 그러니까 회사는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2천억 정도가 된 회사입니다. 이미 22년도 기준으로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돈을 계속 받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회사는 계속된 자본 잠식이 그 악화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실 이 정도 빚이 많고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명칭으로 선수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돌려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 선수금 왜 넣겠어요?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빚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 네. 그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저는 사기성이 있어서 사기죄 특경 사기가 지금 추가로 계속 고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자산이 3,400억 뭐가 남아있는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2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1,9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나머지 중에 한 1,300억 정도가 대여금으로 나가 있어요. 장기 단기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이 400억, 장기 대여금이 한 870억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이 돈은 대부분 다 계열사 또는 뭐 개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돈들을 사실 얼마나 잘 앞으로 회수해오느냐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1,900억이라는 돈이 2022년에는 있었지만 분명히 이 돈도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없다. 네.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돈들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옥중에서 이상훈 회장의 동의를 받고 뭐 아니면 뭐 도장을 무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탁을 받았다. 그리고 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신탁에 참여하면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형사적으로 위험한 거고 그렇죠. 일단 그 행위 자체 자기가 이런 걸로 구속돼가지고 지금 채무 피해자들 많은 상태에서 자기의 자산을 신탁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정확한 법적 대응을 못하게 시간을 끌려는 것 외에는 아니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과연 분배가 될 건지에 대한 일단 가장 큰 우려가 있고요. 일단 얼마를 어떻게 지금 신탁 받아서 목록이 쫙 나오고 그다음 자산목록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굳이 신탁을 할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파산 절차가 공정한 파산 관제인에게 신탁하는 건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대신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 재산에 대한 분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좀 돌아가서 손익계산서 내용을 좀 보면 그 진짜 그 앞에 자산에 대한 그 심각성도 있지만 이 회사 과연 진짜 이렇게 운영했나 정도의 좀 그 뜨악한 상황인데 회사가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수료로 매출이 22년 기준으로 460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매출 원가가 370억 정도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판관비 그 매출 총이익은 그래도 90억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90억 정도가 손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판관비가 1,800억이 판관비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90억이 이익이 나왔는데 갑자기 1,800을 판관비로 다 비용으로 써버린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이 뭐냐라고 보니 그 중에 기타 잡비가 그냥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때려 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아무데나 그냥 쓰고 다 기타 잡비로 털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지금 그 회계사님 보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니까 국세청에서도 깜짝 놀라서 사실 이제 세무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23년은 더 재무제표가 엉망일 건데 이번에 결산은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들을 전부 다 다시 세세하게 분석하고 되돌릴 수 있는 거는 되돌려야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신탁에서 나눠줄게 해서 그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장부를 다시 다 까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기타 잡비 중에 나갔는데 진짜 잘못 나간 것, 이런 거 다시 원상 회복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지금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검찰의 입장은 선수금 받은 걸 사기 유사신으로 보기 때문에 선수금이 들어간 그 계좌는 범죄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 수익으로 가진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런 거를 신탁한다는 거는 남에게 그 재산 명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바꾸는 행위 자체는 이게 범죄 수익을 찾기 어렵게 만든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변호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법적 절차 없이 하고 있는 절차는 나중에 형사고소로 범죄수익 은닉의 공범이나 아니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방조나 이런 행위로 고소를 한 경우에 무죄가 나오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을 그냥 막 지금 워낙에 다수 당사자들 뭘 모르고 자기들끼리 해본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회원이 아니거든요. 이득을 본 회원과 피해를 본 회원이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회원, 아까 회장님 잘 말씀, 새로운 회원이 선수금 낸 걸 가지고 판관비나 뭐 이런 걸 막 써가지고 했는데 그 판관비 막 쓰는 거는 앞에 영업조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막 퍼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돈을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절차를 법적 절차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법적 절차를 가면 안 된다, 뭐 파산 절차를 하면 안 된다는 분들하고 뭐 논리적인 실갱이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본인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이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본인이 선수금보다 이제 많이 못 돌려가던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결국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저희에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은 오늘 이제 회생이 왜 기각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파산 절차 신청하면 또 회생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속 가능하니까. 그러면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이 받아들이면 파산 절차가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아마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회생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고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회생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아마 개시나 뭐 보전 처분까지도 가지 않고 저는 뭐 기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재산이 더 유실되기 전에 빠르게 일단 회사 또는 회사의 그런 이제 자산의 다시 회복, 이 절차가 하루라도 빨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동 부동산도 매각을 했다는데 그 매각한 행위 자체도 결국은 파산 절차에서 효력의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매각 절차를 진행한 사람도 저는 형사적인 책임도 질 거고요. 그리고 산 매수인도 어마어마한 이제 법적 리스크, 그 매매 대금은 아마 채권으로 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 설명회에서 또 오셔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영상들을 좀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파산 신청을 절차를 진행하는데 뭐 빠르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입금을 지금 이제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많이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본인이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입금을 해주셨는데, 그 절차 진행하면서 이제 예납금은 다른 채권자 일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분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처음에 절차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승적으로 결단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납한 금액 중에 대부분을 돌려드리기로 좀 법무법인에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산일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전화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빨리 위임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예납금이라든지 법무보수 실비가 모이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